밭에 떨어져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으로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전임 정권의 청와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이 괴담이라며 부정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실제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 팔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문제의 원료나 장비로 추가 생산은 금지하도록 해놓고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차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인들도 많아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은 현재 체포된 스리랑카 노동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양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화재의 원인이 일단 실화로 드러났는데요.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자세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 풍등을 날리려다가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저유소 시설을 목표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이 풍등을 날린 시각은 화재 발생 10여 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풍등은 원지름 40cm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저유소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 주변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테러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일단 현재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실화 혐의로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당시 폐쇄회로 영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양경찰서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저유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고 방제 대책도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황경주 기자입니다. 소방서 추산 무려 4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붙은 탱크에는 자동차 10만 대를 채울 수 있는 휘발유 440만 리터가 가득해 추가 폭발 위험이 컸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인데도 보안 시스템은 취약했습니다.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저에서는 국가 저유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판교저에서만 국가 주요시설로 돼 있고요. 고양저유소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그런 등급이 없어요. 예. 그럼 일반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일반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안전설비나 출입 통제 등도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제와 같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저유소 주변을 쉽게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친구랑 같이 다니던 야선이 저렇게 불꽃으로 타버리니까 저희가 많이 다칠까봐 불안도 됩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저유소는 전국에 모두 8곳.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저유소 보안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 사찰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사찰단 수용 소식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서울 도착 직후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국제 사찰단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전, 수송 등 절차가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계속 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공동 발표하기로 한 내용 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해 추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t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and we took one of them today.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진정한 진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북한 측이 방북한 미국 관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2차 정상회담 날짜, 장소 협의를 위한 만남을 제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북한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등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지 하루 만에 북한 매체 대부분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직후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표현한 것과 180도 다른 내용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회담에 대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했다고 전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문제 등 북미 합의 사항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예정된 제2차 조미 순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조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큰 선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매체들은 특히 2차 조미 순회회담이란 표현을 4차례나 사용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좀 북한 입장에서 못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은 베이징을 떠나 모스크바에 도착해 북러 회담에 이어 내일 북중러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우방국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등 미국과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계기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간에는 긴밀한 협력과 각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미 간 대화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동북아 냉전체제 해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데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조정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냉전 종식과 새 질서 구상은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 번영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죠.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발표할 가짜뉴스 근절 범정부 대책을 보고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참여 유도, 특히 사각지대인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대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 강화, 검경은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6개 부처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석상에서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도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정도로 효과가 날 것인가라고 의견 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취소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계획된 기자회견에 대해 부처 담당자들은 획기적인 대책도 없고 가짜뉴스 개념과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지난 2일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단속 발언 후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를 정확히 알고 미디어에 대응하는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야가 내놓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만 22개.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가짜 여부를 판단할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겉과 속이 달랐던 국정과제 실상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초기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문건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 할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 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정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6월로 예정돼 있던 국민과의 대화와 KBS 사장 교체 이후 발표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결국 8월에서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촛불 집회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데다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은 결국 문건으로만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당시 청와대는 정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작부터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창조경제의 성과와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경제 분야 핵심 화두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창의적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창조경제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추진단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출범 반년 만에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 창조경제 추진단 내에 성과 창출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며 아이디어 대부분이 민원성이라고 지적합니다.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름표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창조경제 추진단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1주년 평가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로 옥석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성공 사례 발굴에 쫓기다 보니 투자 유치 사례를 과장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첨단 제조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창조 경제의 움직임이 이곳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책기관 비협조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의 전시행정이 창조경제 추진의 걸림돌이라며 각각 인사조치와 주의조치를 하겠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예측되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질적 도약의 시기를 놓치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삐걱대던 창조경제 정책은 단장을 역임한 차은택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고 대부분 사업이 취소되는 등 총체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요즘 건강보조식품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로 홍삼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홍삼 제품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내 한 중소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인 A사가 타이완에 수출했던 제품이 반송됐습니다. 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물로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입니다. A사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홍삼을 찌고 농축액을 추출하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기구와 용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그러자 지난 7월 조사를 확대합니다. 비슷한 플라스틱 기구를 쓰는 홍삼 농축액 제조회사 50곳, 55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보면 제조회사의 70%인 35곳, 전체 제품의 65%에 해당하는 36개 제품에서 용출 기준을 넘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됐습니다. 위해성 때문에 어린이용 장난감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DHP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 이상, DBP는 최대 8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 관련 식품 기준이 없어 식약처가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조사 결과나 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검출 여부만 밝혔습니다. 사실은 인성명단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던 거죠. 식약처는 또한 이 물질을 매일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인체 노출 허용 기준으로 봤을 때
DEHP와 DBP 모두 절반도 안 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이고, 식약처는 그러면서도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농축액을 원료로 추가 제품 생산을 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자체 검사를 통해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식품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문제가 된 업체들이 제조기구를 스테인리스나 천연 소재로 교체한 만큼 식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국내에는 식품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포장이나 용기 기준으로 봐도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는데 당국은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날마다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엄진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 염전 바닥이 친환경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염전 장판과 이 장판 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서 프탈레이트계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프탈레이트의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이 사업에 600억 원을 들였습니다. 정작 관리 규정은 허술합니다. 아동용품과 완고에만 사용을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 없고 생산 과정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원료와 용기가 깨끗해도 공정 도중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된장 등 장류와 치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적도 있는데 모두 제조, 가공, 포장 단계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식품이라는 것들이 생산, 유통, 과정에서가 다 관여가 되는 것인데, 그 프탈레이트 규정이 맨 마지막에만 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올해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래 드신다는 거는 계속 노출된다는 얘기거든요. 프탈레이트의 기준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복합적으로 볼 때는 노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우리처럼 식품 자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제조 과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2005년부터 DEHP 등 일부 프탈레이트 성분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고 제조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그러면 프탈레이트가 어떤 물질인지 또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충헌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프탈레이트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플라스틱 제품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든, 그래서 첨가되는 일종의 가소제입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주머니를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예. 또 혈액을 담는 혈액 주머니도 말랑말랑한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각종 식품 용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지면서 네. 그 플라스틱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녹아 나오는 정도, 즉 용출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그 용출 기준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환경 호르몬이라면 인체에 이제 해로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내분비계 그러면 호르몬이죠.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프탈레이트는 특히 지방세포에 녹아서 몸에 쌓입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부인데요. 태아로 넘어가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프탈레이트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대작용이 있어서 남성 태아의 생식기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도하열, 잠복고환 등 비뇨 생식기 기형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호르몬이 태아의 뇌를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분할시키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 발달도 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아나 임신부들에게 특히 이제 해롭다는 건데 어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물론 어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정자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성에서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생리불순, 또 조기 사춘기 등을 일으킬 수 있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켜서 살이 찌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고지혈증, 동맥경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로운데 이제 식품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식약처가 밝힌 대로 이번 검출된 프탈레이트가
인체 노출량 평가에서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기 용출 기준을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네. 적색 신호가 켜진 건 맞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에는 프탈레이트뿐만 아니라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일회용 라면 용기, 또 일회용 커피잔, 또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포장에서 사용되는 랩 등의 그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죠. 네. 편리한 만큼 우리 몸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에 우리가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일회용 물품 사용을 줄이는 게 환경도 지키고 네. 우리 건강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보건당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호르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죠. 네, 하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른바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의 연남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던 이곳은 5년 전쯤부터 개성 있는 상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울의 명소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렇게 상권이 확 뜨면 일대의 땅값이나 상가 임대료가 오르기 십상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래 있던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치솟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존 5년이던 보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한숨 속에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운영 중인 서울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5년 전 권리금 5천만 원에 내부 수리비 8천만 원까지 목돈을 들여 자리를 잡았는데 곧 장사를 접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건물주로부터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성진동 와서 좀 돈 좀 벌라고 그러는데 또 재개발 때문에 한 5년 동안 또 투쟁하다 다 날려먹었지 또. 이건 재개발 아니니까 뭐 쫓겨날 일 없다 생각은 아닐 것 같은 내가. 내년부터는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씨처럼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상가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제외돼 있습니다. 강남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 3월 건물이 재건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넉 달 만이었습니다. 현재 김 씨만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겠느냐. 서로 합의를 할 줄 알았지 그냥 나가라고 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기존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 현재 100곳 중 대6곳꼴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가 많으면 임대료도 자연히 낮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 삼청동의 경우 평균 매출이 종로구 전체 평균보다 낮은데도 임대료는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면 상가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버티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정해져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이 상한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뜨는 상권, 비싼 상권에서는 계약기간 10년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 많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더 유망하면서도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서 본인만의 시장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에 비해서 상가 시장은 거래 정보가 폐쇄적이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임차인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인들이 마음 놓고 털을 잡아 장사할 수 있도록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한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부터 임대료 상승이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차지채가법이라는 임차인 보호법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이를 보호해온 일본의 전통이 오늘날 특색 있는 백년 가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 도쿄 신주쿠역. 역사 안에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커피값에 저렴한 음식, 다양한 문화활동에 반해 하루 1,500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500回とか多分来てると思いますね。今もそうですけど、すごく混んでるのにふっと一人になる時間が取れる。 대를 이어 이곳을 지켜온 지 50년. 10여 년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 인상을 포함해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동갱신권을 보장한 법률과 손님 2만 명 지지 서명 등의 도움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飲食店っていうのは大きな借金を抱えてそれでもう何十年続けるつもりでやりますよね。だからそんな2年契約といっても2年で出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したら飲食店やれないです。 일본 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조차 환산보증금 제도 등을 통해 건물주의 권리를 중시하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契約更新しませんよって出て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はあることはあります。お店が儲かってるからここだけ3倍にするっていうことはあんまりないですね。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법률과 소상공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작은 가게들은 도시의 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こう街がちょっとつまらなく味気がなく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やっぱりこういう個性がある。いろんな人が人間っていろんな人がいるじゃないですか。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거액의 뇌물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는데도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법원에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돼 있던 기간에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해보니 139일 동안 무려 280번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사실상 집사처럼 두고서 구치소 면회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70억 원 뇌물의 배임 혐의도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시민이 없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루어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합니다. 수감 200일째인 8월 말을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2차례 넘게 접견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일과 시간에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 한 번씩 실버 조준해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핸드폰도 가끔 쓸 수가 있고.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일과 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황제면회도 13차례 했습니다. 재벌 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 6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던 인천항과 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검역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고 확산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차량 주위로 노란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붉은 불개미 5,800여 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컨테이너입니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작업한다면 그때 이제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뒤에서는 안 나왔죠. 봤더니 진짜 개미더라고요. 약간 붉은색이죠.
검역당국은 해당 컨테이너가 지난달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적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인천항에서 한 달가량 보관됐고 오늘 오전에 안산 물류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검역당국은 발견 지점 주변을 방역하고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하얀 페인트로 방어선도 칠했습니다. 안산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직후 인천항도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던 곳에서 붉은 불개미 3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생태원이 흡착으로 일단 방역했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제 개미가 있으니까 그건 전문 업체가 이제 혼증으로 이제 가스 방역할 예정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1,200여 마리가 처음 발견된 이후 평택항과 대구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은 추가 번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인천항과 안산 물류창고 주변을 중심으로 추가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한 30대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으로 얼굴은 물론 전신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음 만날 남자도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3년 164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5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전체 불법 촬영 범죄보다 증가폭이 큽니다. 가해자가 애인일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유포를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까지 합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특히 더 적나라하기도 하고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 그걸 막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가볍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모두 벌금형이 절반 이상, 실형은 10%도 안 됩니다. 또 현행법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은 타인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가중 처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법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개정되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오늘 한일 두 정상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과거사를 접고 두 나라 사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자는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인데요. 이 선언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도 명문화됐습니다. 그 뒤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고 또 2002년 월드컵까지 공동 개최하면서 두 나라 사이가 가까워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 한일 관계 과연 큰 진전을 이뤘을까요?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한 일본 매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를 다시 문제 삼고 독도에 대해 독선적 주장을 반복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2005년 생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엔 이제 일본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상황. 식민지배 역사 왜곡은 더 심해져 처음엔 학습 지도서에 포함시키더니 한일 관계 악화시마다 오히려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과서에 버젓이 명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 일본 문화 개방 등 우호 관계 증진 노력도 있었지만 지난 20년을 양국 간 화해와 치유의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내 여론도 과거사에 대한 이 같은 일본 정부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도 여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새로운 100년을 일본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동북아 시대 한일 공조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고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상처를 치유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20년 전 양국 정상의 합의 정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집안일의 가치를 추산해보니 36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엄마 문지혜 씨는 아침 식사 준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뒤엔 더 바빠집니다. 아이 돌보랴, 틈틈이 빨래와 청소하랴, 그리고 장보기까지 하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출산하고 육아휴직 2년 차인데요. 직계 아가 돌보는 것이 회사 일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힘든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회사 일 그만두고 집안일 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집안일이 더 힘들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힘든 집안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5살 이상 인구가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의 노동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360조 7천억 원, 국내 총 생산 GDP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710만여 원인데요. 5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 궁금한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1,070만 원으로 한 달로 치면 90만 원 정도입니다. 남성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남성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가사 일도 종류가 있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매달리는 집안일은 음식 준비입니다. 다음이 어린 자녀 돌보기, 청소나 빨래 등인데요. 최근 들어 비중이 커진 집안일들이 있습니다. 학부형 모임 등의 각종 참여 활동이 배 이상 늘었고, 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반영한 동식물 돌보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로 소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추산해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차로 어린이 4명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44살 장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4명에게 짐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개헌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외교당국이 여권 무효화 조치의 일환으로 여권 반납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지만 오늘 반송됐다며 조만간 2차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중국 공안 출신의 멍흥웨이 인터폴 총재가 중국 반부패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멍 총재는 체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인터폴 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루과이, 파나마와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이 소집돼